이번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과 사회자로 참여해주신 박현우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패널분들은요, 명지대학교 최현선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패널분 주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덕대학교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님도 패널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끝으로 오늘 사회의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박현우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사회자를 맡으시고요. 토론의 사회자가 교수님이 되시는 거고 토론 준비가 완료되시면은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포럼 자리 마련해주신 곽영길 회장님 비롯해서 야주경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토론을 진행해 주실 아주 훌륭하신 세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성과에서 가치로 이제 미래 사회 생존 전략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할 건데요.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대표를 해주시는 대표에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서 아주 좋은 패널 구성으로 좋은 토론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공공부문과 정부 쪽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이 최현선 교수님이시고 투자부문 관련해서는 류영재 대표이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산업과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이호근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차례차례 앉아 계신 순서대로 발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최현선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이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은 저는 릴로드 코리아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미래의 정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정부가 있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은 관료와 또 정부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고요.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는 큰 공공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료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야당의 30대의 대표님이 되신 분께서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논의를 또 시작하셔서 정부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이런 논의에 또 한번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로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80년대에 신자유주의 사조가 불거지고 정부의 실패라는 명제가 들어서면서 정부를 숫자로 세어보던 그런 과거의 80년대에 그것은 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2008년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좀 보완되고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2008년 이후에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소위 말하는 정부 부처의 수를 줄이면서 그러나 기능과 사실은 정부의 사이즈 자체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다가 교통청 그다음에 해양부 이런 걸 다 합쳐서 크게 만들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있던 거를 또 합쳐서 기획재정부를 만들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논의는 쓸데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크건 작건 간에 일 잘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부면 되는 것이지 이 숫자 싸움은 정말 정치적 싸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재부가 보여주는 어떤 행태 또 국토부가 또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합쳐졌으면 효율적이고 합쳐졌으면 또 시장에 대해서도 반응을 잘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토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얘기할 때 국토에 대한 정리와 부동산에 대한 부분과 물류에 대한 것들, 교통에 대한 것들 같이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으나 그건 여지없이 무너졌다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미래정부 혁신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패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나 지금 함께 패널하시는 여러 또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겠지만 그 결론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부가 규제를 바뀌면요, 정부가 그거를 진흥해주면요,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의 릴로드와 리셋을 위해서는 저는 정부의 혁신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대선의 이제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이제 뭐 이재명, 이낙연 씨가 막 얘기도 되고, 또 야당에서는 윤석열, 또 홍준표, 홍콜라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제3의 인물이 되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력과 삶의 질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변하지 않고는, 지금의 현재 정부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정부가 변하지 않고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성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혁신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또 같이 패널 중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ESG에 대한 관심과 그런 모든 토양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정부의 혁신의 방향이 급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죠. 산업재해 같은 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산업재해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고 그 전부터 2017년 이후부터 대통령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산업재해를 반으로 줄여보겠다.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내년 5월에 물러나실 때 그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안전이 중요한가요? 효율이 더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MZ세대로 일컬어진 우리 젊은 층에서는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아주 큰 토양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한심한 일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럼 관료들을 믿을 수가 있는가?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들은 만들어졌지만 제가 보는 것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싸워요. 왜 싸워요? 이 중대재해와 관련돼서 그 안전평가를 합니다. 그걸 누가 할까? 또 경영평가에 누가 점수를 옮길까? 이런 평가와 정말 저 전문용어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 나우바리 싸움이, 그 자기의 구역의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게 돈을, 우리의 세금으로 여러분 피땀 흘려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셔서 그 세금을 우리 정부에게 드리게 되고 그 정부의 돈을 받아서 관료들이 사실은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료들이 국민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관료분들은 우리들 위해서 잘할 거야라는 것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강력하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깨져야 된다.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과 그 다음에 소위 기밀이다 뭐다 해서 저도 그런 자료들을 가끔 이제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막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숨기는 자료들이 많지 그 자료가 정말 가치 있거나 뭐 기밀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있겠죠. 있는 것도 많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관료분들이 보신주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회피하게 한 책임을 회피하게 한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 굉장히 화났죠. LH 사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지금 그래서 막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뭐 토지를 어떻게 하고 집을 얼만큼 공급하겠다 하는데 이게 시장이 말을 들었습니까? 자꾸 올라가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2021년을 사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변해될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지금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과거의 캐비넷 속에서 관료들이 과거의 정책을 꺼내서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꾸 이제 우리 순응시키려고 하는 거죠. 통제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서로 같이 교류하고 파트너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세우면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꼼짝 못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또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세대에서는 꼭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감히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세대가 정말 힘든 세대라고 생각하는 게 탈진실이라는 부분도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확장시키는 편집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가세연에 어떤 분이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신문에 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런 여러 방송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 중에서는 그걸 나뉘어서 이제 서로 보기 시작하고 그다음 믿는 곳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로 합치자 이런 다양성을 해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국민들과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과거의 정부의 형태로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새로이 대통령 되시는 분은 과감하게 세 가지 것들은 하나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조직 개편 및 관료제에 대한 혁신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규제로 일컬어지는 모든 분야의 규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능도 규제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발표하시거나 또 오늘 하루 종일 발표하신 분 중에서 국가가 더 지능 정책을 피면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규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딱 기재부에서 왜 돈을 쓰는지, 그다음 그 돈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관료들이 또 점검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다 관료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지능과 규제 전체의 포괄적인 적용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평가제도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평가제도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평가제도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하다못해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이 저희 강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조심하겠죠. 또 잘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하게 하기 위한 기제로서 사용하는 게 평가인데, 이제 평가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평가들을 관료들과 또 저 같은 학계에서 많이 양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 관료들의 그 청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어떤 과제들을 진행하다 보면, 용역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결론이 평가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거 다 저희들 다 반성해야 되면서, 정말 새로운 정부에서는, 미래 정부에서는 대통령 되실 분은 이런 쓸데없는 평가들을 싹 다 한번 정리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을 보호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정부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큰 정부라고 하면은 정부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의 삶에 개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저는 그건 산정합니다. 대신 공무원 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폐쇄적인 지금 공무원 제도는요,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공과 늘공, 어공은 뭔지 아세요?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뭐예요? 늘공무원. 지금 전문 관료들은 늘공이십니다. 어공은 뭐예요? 자꾸 이제 정부에서 새로 채용해서 어떤 자리를 개방형으로 해서 국민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늘려가지고 합치는 수밖에 없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어공의 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는 한은 지금 관료제의 폐쇄성을 깰 방법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독이 가끔 도움될 때 있는데, 새로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대한민국과 릴로드 코리아, 그다음 리셋 코리아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한성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도 여전히 그 영역 싸움이나 보신주의 같은 측면에서는 또 강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부문과 관련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투자 부문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에 대해서 류영재 대표이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스틴베스트 유영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준 아기주 경제식에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자본시장 관점에서 이번 컨퍼런스의 큰 주제가 릴로드 코리아니까 저는 ESG 투자로 자본시장의 새판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투자 주체를 꼽자면 어셋 오너들, 즉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부펀드, 인다우먼트 펀드, 패밀리 오피스, 뭐 대학기금, 보험회사 펀드와 같이 자금을 갖고 있는 어셋 오너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심한 경우에는 보유 자산이 반 이상 줄어든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또 금융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자본시장,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모색을 시작을 했어요. 또 그 이전에 이제 문제점에 대한 진단 같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금융의 그 본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페이먼트 기능이죠. 결제 기능. 두 번째가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해 주는 역할. 또 축적된 자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어셋 매니지먼트의 기능. 또 위험을 관리해 주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의 네 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이 그 본령에서 벗어났다, 일탈했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금융학자들이 문제를 진단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그런 개념이 fiduciary capitalism입니다. fiduciary라는 것은 남의 돈을 대신 운영하고 있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펀드 매니저, 기금 운용력을 일컫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공무원들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측면에서의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두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운영해야 될 피두셜인데, 이러한 그 피두셜리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피두셜리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또 본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개념이 유니버셜 투자자, 또 ESG, 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3, 4년 전에 뭐 언론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얘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피두셜리 캐피탈리즘에서 그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운영하지 말고, 그러니까 즉 단기 수익률을 추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률을 추구하면 그 돈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경영자는 역시 숏텀으로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환경과 관련된 투자라든가 아니면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든가 미래 먹거리라든가 미래 파이프라인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의 어떤 브랜드를 디벨롭한다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롱 허라이즌을 가지고 자금을 배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롱터미즘을 회복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주이익만 따졌는데, 지난 80년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주주이익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여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코스트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주이익보다는, 주주이익도 중요하지만 스테이크홀더의 어떤 이익도 같이 배려하면서 주주이익을 창출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피두시어리이자 스튜어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청지기가 되겠죠. 우리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고팔고 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금융기관들은 돈 있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있는 인터미디어리들인데, 중간기관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효불급한 서비스를 만들고 파생상품 만들고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사고팔고 하면서 남의 돈을 가지고 고리를 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ESG를 고려해서 투자 대상 기업에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주주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ROE만 높이고 ROIC만 높이면 우리는 that's okay 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에 대한 피해를 끼치고 또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산재 공화국입니다. 10만 명당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인게이지 하라는 것이고요. 또 유니버셜 투자자라는 것은 투자자는 크게 두 개로 대별될 수가 있어요. 그냥 러프하게만 대별해 보자면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들과 공적 연기금들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종목 잘 찍어서
펀드의 수익률만 내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공적 기금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공적 기금이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 기금만 해도 67개 기관이 되고, 이들의 기금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2,200조 정도 됩니다. 그런 2,200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유니버셜 투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5월 말 기준으로 89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국민연금은 특정 종목이 따따따블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 기금의 수익률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나라 상장회사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업종의 대표주를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약 800개 기업 이상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의 수익률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어떻게 우상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 경제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 산업 먹거리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사운드하게 우상향하게 발전해 나갈 때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유니버셜 투자자의 기금 운영의 어떤 로직과 여의도 투자자들의 기금 운영의 로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적 기금의 운용자들은 여의도 출신들이 그 논리대로, 그 메커니즘대로 들어와서 공적 기금을 운영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공적 기금들의 운용자들과 여의도에 있는 민간 부분의 운용자들이 이런저러한 어떤 그런 담합 구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라든가 정치권이 금융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은 금융을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모피아들이나 아니면 금융 기술자들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우리나라 공적 기금 2,200조, 또 우리나라 금융자산 8,000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ESG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말부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메인스트림화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더 이런 그 열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 가능한 순풍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또 자본시장을 바꿔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그 자본주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ESG가 그러면 정부에서도 또 아까 축사에서도 여러 그 정치인들께서 ESG를 얘기를 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ESG가 발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SG라는 담론 자체가 굉장히 대의 명분이 있는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얘기하기 좋은 아주 팬시한, 아주 간지가 나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말면 그만이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엔티 ESG적인 경제 패러다임으로 성장해온 나라고, 그 과정에서 우등생이 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적으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탄소 중립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중우장대한 제조업 기반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MB 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되고 있질 않거든요. MB 때도 2008년도에 2020년까지 뭐 BAU 대비 온실가스 뭐 25% 감축한다고 했던가요? 그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도 2030년, 50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바꿔나가기가 업계의 반발,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사실 이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ESG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ESG 정보 공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정보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재벌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또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거버넌스를 갖고 있는 평가 기관이 중립적이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또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관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ESG가 확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금융상품에 대한 ESG 워싱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처럼 SFDR처럼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처럼 우리나라도 금융 펀드, ESG 펀드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 무늬만 ESG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려낼 수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ESG가 발달한 캐나다와 일본과 또 최근에 미국을 보더라도 ESG라는 것은 자금의 가치 사슬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연기금과 같은 어셋 오너들의 각성에서부터 그 돈이 ESG 맨데이트로 어셋 매니저로 흘러내려가고, 또 블랙락과 같은 어셋 매니저들이 ESG를 하니까 그들의 돈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기업이 안 바뀔 수 없는, 이렇게 돼서 트리클 다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ESG가 제대로 인베딩되고 확산되려면 공적 기금들이 말로만 ESG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ESG를 도입하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들이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돼야 되고, 또 자원 배분에도 반영돼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요즘에 기업도 ESG 위원회 만드는 게 붐인데, ESG 위원회 만드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말 ESG를 하고자 한다면 기업이 거기다가 자원을 배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년 전에 영국에 있는 한 증권사가 초대를 해서 한국의 ESG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영국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의 가슴 속에 왼쪽 배지에 뭐가 달려 있냐면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17가지 색깔의 배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증권회사 직원이 왜 돈 벌기 바쁜데 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배지를 달고 있나 제가 물어봤더니, 공적 연기금들이 Sustainable Research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SG 리서치를 하지 않는 증권사들의 리서치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적 연기금들의 요구에 미팅하기 위해서 이런 배지도 달고 캠페인도 벌이고 한다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류양재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fiduciary capitalism, 그리고 그 안에서 공적 연기금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본분을 회복해야 되고, 또 ESG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서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시작으로서 어떤 정보가 공개되고 그에 대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독립적인 기관들에서 어떤 평가 같은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산업계 쪽으로 넘어가서 이호근 교수님께서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호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호근입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너무 좀 그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주관하는 쪽에서 워낙 좀 이렇게 포커싱을 잘해서 그런지 최현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혁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에도 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환경에 대해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임하는 자세의 차이점, 이 부분도 제 마지막 멘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께서는 큰 거시적인 그림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주셨고, 저는 좀 디테일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것에 대한 실예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동차 산업 얘기를 저는 중점적으로 할 텐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으로는 GNP의 10%가 좀 넘고요. 전후사정까지 고려한다면은 전반적으로 2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과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원과 기술력과 규제와 시장, 이 네 가지가 그 나라, 그다음 그 기업의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원 문제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워졌죠. 뭐 자원 부족 국가라는 얘기는 늘 나오고 있고요. 또한 있는 자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대 이후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자원 채취에 대해서도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배터리 쪽 관련한 히토류나 이런 것들 국내에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터행으로부터 액퀴지션하고 채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 오염을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규제나 각종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 그런 포지셔닝이고요. 그렇지 않은 제3국이나 중국 측에서부터 히토류를 무기로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거머쥐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기술력을 보겠습니다. 기술력은 다소 좀 희망적입니다. 상당히 패스트 팔로우, 여태껏 선진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고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DNA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 쪽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그 시장 규모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죠. 워낙 나라가 작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은 내수 시장에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대한민국 27개국의 수출력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속에서는 CATL이나 배터리 업체나 몇몇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이름도 듣도 못한 업체가 갑자기 전 세계 1, 2위 기업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을 한 번 더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최근에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국내 기업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양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2개 기업체에서 2가지 모델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적으로 차종 3개만 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처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작할 때 보면 10,000대, 20,000대 만들 때 생산 원가가 1억이라고 할게요. 이게 50,000대 수준으로 올라가야 원가가 30% 정도 절감돼서 7천만 원 선에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10만 대 수준으로 가면 설계비가 빠지면서 생산 규모가 다시 30%가 절감되니까 최초 가격의 49% 정도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기업이고 여건이고 수출을 배제하고는 기업이 서바이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자원, 기술력, 시장 중에서 결국 기술력은 우수하다고 했지만 자원과 시장 면에서는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여건인데 마지막 남은 게 규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앞에 토론자와 마찬가지로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직돼 있고 무사 안일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좀 디테일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의 수소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한 규제 때문에 고압 가스 관리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수소가스를 주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에 민감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특히 문 대통령께서 방문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프랑스에서 보면은 택시 기사가 수소 전기차를 가지고 와서 셀프로 충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시해서가 아니고 충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 제가 수소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충전소 찾기도 어렵고
12시간 이상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밤에는 충전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결국 각종 규제를 좀 더 유연성 있게 폭넓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실제 24시간 셀프 운영만 해도 충전소 개수가 곱하기 2로 늘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ESG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을 점차 강요하고 있고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기업의 지금의 문제점이고요. 최근에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 같은 걸 보면 저는 엔지니어 측면에서 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환경 규제를 한 게 아닌가. 결국 세계적인 기업들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치팅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위험성도 발생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 온난화나 각종 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조금 후손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은 우리 후손들의 자산을 저희가 땡겨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외국의 기업들은 R&D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100%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어떤 툴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인재 사고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신 대표님의 말씀처럼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지표는 전혀 아니고요. 결국은 각종 정부의 환경 규제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죠, 수출하는 자동차 전체 에버리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m 주행 시에 97g을 넘었으면 1g당 97유로의 벌과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지금의 수출 그 레이아웃 그대로 유럽에 수출할 경우에는 부과돼야 될 벌금이 약 3조에 달합니다. 근데 최근에 매출 100조에 영업이익률 3.4조를 달성한 기업체가 환경 부담금,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벌과금을 내는 게 3.4조라는 얘기죠. 결국 돈을 힘겹게 벌어서 모든 비용을 환경 부담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 각국의 규제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러한 규제가 지금의 위기가 아니고 앞으로 점차 심해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로 6라는 환경 배출 기준이 있는데 이게 유로 7으로 2025년에 강화될 거고요. 2030년부터는 전주기로 강화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친환경 자동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을 어떠한 전기를 사용했냐, 이렇게 다 카운트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수소 전기차, 무공해 자동차라고 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되는 수소도 석유, 석탄 이런 천연 자원으로부터 아니면 메탄으로부터 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 추출했다. 그러면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거든요. 그러한 수소는 브라운 수소, 그레이 수소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태양열, 조력,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추출한 수소만 그린 수소라고 명명을 하면서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본인 국가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본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의 70%까지를 로컬라이제이션에 맞추라는 요구 조건들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답은 세 개밖에 없죠. 국내 기업체들이 외국 기업과 합자 회사를 만들고 기술을 공유하고 이러한 어떤 세계화를 배제하고는 기업이 서바이벌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환경 부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 ESG에 대해서 많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10년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오고 차곡차곡 쌓여왔다. 이 말씀을 저도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배출가스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배출가스 교육기관 협의회에 이제 이사로 일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제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북미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이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니라고 물어볼 정도로 개인의 인권이 그 모든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케어라는 캐나다 대기질 관리국에 갔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딱 표가 걸려 있었는데 그 표에 써 있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은 인권에 우선한다. 저희는 이제 환경을 논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저희는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근 교수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산업이 좀 지엽적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자동차 산업은 전후반 연계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급변하는 어떤 경영 환경이나 특히 ESG 관련해서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패널 그 각 발제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패널 분들께 간략하게 이제 토론이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산업 그 이호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산업과 자본시장 그리고 정부와 이제 공공 영역 이렇게 잘 구성이 지금 돼 있는데요. 산업 이제 먼저 이호금 교수님께는 이제 산업에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ESG 어떤 그런 그 규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것들의 생산 같은 걸 늘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인 노동 환경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또 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또 그런 전통적인 산업에서 일을 하던 인력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4차 산업에 관련된 교육을 또 대학이 많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이호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이 실제 저희도 자동차 쪽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당장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전기차라고 하면 일반 내연기관 대비 부품이 30% 적다. 결국은 인력도 30% 감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 인력을 보급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늘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딜레마가 뭐냐면요. 제가 실은 환경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실제 이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가 과연 진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자동차일까? 뭐 화학용어로 엔트로피 법칙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영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뭐 우라늄 1, 2kg 가지고 도시 전체가 쓰는 에너지를 낸다. 이 개념이면 나중에는 전기료라는 것은 전기 요금을 체크하는 징수원의 급여 정도만 내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폐 원자료 방사선 물질의 처리 비용부터 그런 위험성에 대한 어떤 방어 시스템부터 결국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쪽에 곤란함이 있거든요. 전기차 분명히 친환경 자동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구 과밀 지역에서 친환경 자동차일 뿐이지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요. 전기차 보급률 지금 4.6%에서 5% 정도인데 이게 20% 30% 늘어나게 되면요. 그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높이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들을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을 때는 또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 보관성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 뭐 서두가 길었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고 할게요. 그런데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들의 어떤 기준이나 예상을 보면 2030년에 판매되는 전체 차량의 30% 정도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일 거다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전 세계에 약 15억 대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고요. 연간 9천만 대가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기차 30% 판매다 그러면 3천만 대가 2030년부터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한 구조로 전기차 2030년에 30%가 판매된다. 그럼 2040년쯤 됐을 때는 50% 이상이 전기차가 판매되겠지만 보통 평균 자동차 수명이 우리나라가 10년이고요. 유럽이 10.4년, 경기가 안 좋은 스페인이 한 11.7년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곱하기 2 한 20년까지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기업체나 대학이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게 인원이 감축될 것이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술 인력이 필요할 것이니까 보급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특화된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면 10년 동안은 당장 먹거리가 없는 거죠. 전기차가 고장이 나고 카센터에 들어와야 고치고 돈을 버는데 아주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자동차 쪽에서 보면 지금부터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미래에 확실하지도 않고 다소 불확실하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친환경 자동차 인력과 어떤 설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나 그 다음에 직업군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커버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카운트했던 것처럼 대기업이 앞으로도 100조 클럽의 3.5조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비용 가지고 20년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암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어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자란 토론보다는 저희는 보통 앞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사회의 전체적인 공통된 가치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통을 인내해야만 이 산업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시각을 높여서 투자자나 자본 시장의 관점에서 그 유니버설 인베스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류영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본분을 다시 자각한 그런 공적인 투자자들이 ESG의 관점에서 기업이 좀 더 빠르게 이런 새로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뭐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한 7년 전부터 유럽에 있는 그 연기금들 또 미국에 있는 뭐 캘퍼스라든가 이런 연기금들이 이제 국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다 이제 유니버셜 투자자들인데 한국에 이제 매년 방문을 해요. 이렇게 그룹을 져서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가장 먼저 투자자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기업들을 좀 미팅을 어레인지 해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그 환경부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어레인지 해달라, 한국증권거래소 사람을 좀 어레인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특정 기업이 뭐 성과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 그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그 ESG 문제라든가 또 환경과 관련된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고 캐치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한국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규제자들이 한국 그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어떤 유니버셜 오너로서의 새로운 접근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기업을 제가 같이 그들하고 또 방문할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배당 얼마 더 줄 것이냐,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ROE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걸 거의 제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은 이미 그런 내용들은 이미 보고서가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고 이들이 이제 기업을 만났을 때 ESG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갖다가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갖다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는 IR 관점에서 기업 탐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업의 장기 투자자로서 곧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오너라고 볼 수 있죠. 주주는 기업의 프린시팔이니까. 그러니까 쉐어 오너십을 갖고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또 ESG 관점에서 오퍼튜니티를 맥시마이즈 하면 기업이 좋지만 자기들한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솔루션을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예컨대 A라는 자동차 회사를 갔다면 우리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도요타도 투자하고 또 독일의 폭스바겐도 투자한다. 폭스바겐이 2015년도에 배기가스 조작 문제 때문에 엄청난 홍역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들 갖다 이들은 다 지켜본 사람들이거든요. 지켜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쉐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그 미팅을 통해서 잘못만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컨설팅 비슷한. 그래서 저는 유니버셜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법은 컨설팅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그 사실 공적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제가 뭐 많이 알고 있고 저도 자본시장에 지금 33년째, 3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금융기술자들은 많아요. 금융기술자들은 많은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또 자산 배분은 어떤 자산군에 몇 프로씩 거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들은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산업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금융의 논리만 가지고 투자해서 IRR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익이 ROI가 얼마나 나오느냐만 따지지 그 산업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기관 산업에 대한 도메인 널리지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게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유니버셜 투자자들인 연기금들을 보면 인적 구성 자체가 달라요. 거길 가보면은 그 안에 기업체에서 보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도 펀드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특정 섹터 전문가, 또 심지어는 언론기관 출신들, 또 NGO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그 기업에게 인게이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이채로웠고 또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러한 접근을 하는 것이 유니버셜 투자자에게 맞는 또 필요한 그런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선진 그 기관 투자자, 공적 투자자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보니까 확실히 그런 접근법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업의 경영에 의견을 주다 보면은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시야를 넓혀서 어떻게 보면 공공섹터와 정부의 역할, 이런 변화 안에서 공공섹터와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그 최현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다른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제도적인 개선이나 그런 정부의 어떤 역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최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큰 정부의 역할이 또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산업과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또 그들이 스스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관료제가 가진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이겨내고 그런 제도들을 좀 강하게 추진을 할 만한 어떤 조언이랄까 아이디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어려운 문제긴 한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여러분 LH 사태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냈어요. 대통령도 화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LH에 대해서 기재부가 낸 안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공기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잘못을 했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1+3, 1+2인가요? 하여튼 하나의 공기업이 잘못했는데 그 공기업을 3개인가 4개로 만드는 안이 기재부의 최종 안입니다.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을 동원해서 지금 막 로비를 하면서 지금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국민들이 아니 이게 공기업이 좀 잘못해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막 투자하고 그랬어요. 근데 해법은 관료들이 는 해법은 뭐냐면 그래요? 그럼 공기업을 4개로 만들게요. 사장 자리가 4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 중에 2개는 관료들이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왜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공성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규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또 인베스팅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기술자들의 부분들 뭐 어느 부분은 존재하는데 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꽤 많은 공직자들이 상당히 좋은 이제 역량과 공공성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사회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런 관료들이 더 성원하고 또 규제를 없애고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LH 같은 걸 혁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결론은 관료들이 편한 대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릴로드 코리아라고 하면은 한국을 새로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리셋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작업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아주경제에서 왜 이 제목을 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새롭게 해야 되겠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도 그런 갈망이 있다 생각되는데 저항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편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부자가 될 수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갑자기 이제 그 여당에서 무슨 법 만든다고 해서 어제 주식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싫어요. 이때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카카오의 지배력이 되게 지금 좋은데 왜 자꾸 이러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 국민들에게 한번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들도 그게 오픈이 돼야 되는데 관료들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요 관료들이 우리 시대를 앞서서 우리 끌고 나갔다고 칭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정말 아름다웠던 관료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아름다웠던 우리 관료들이 박봉이지만 힘들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 공공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회적 가치의 공공 부분의 3가지의 어떤 주제를 던지는데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이거 원칙의 회복. 2번째가 공익성, 결과가 창출돼야 된다. 3번째가 과정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성을 해서 참여를 사람들을 시켜야 된다. 관료들이요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책상에서 앉으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이제 박 교수님이나 또 이 교수님이나 이제 박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심플합니다. 관료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 공공성을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께 한번 물어본다면은 지금의 이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이렇게 쉬운데 그게 바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저도요 법과 제도가 바뀌면은 이제 산업재해법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거나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면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여기서 다시 도돌이표가 가는데 이제 저희 행정학 분야, 사회학 분야에서 두 가지 있습니다. 제도주의적 관점과 행태주의적 관점이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제도가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되게 제도주의가 어느 정도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지금 행태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의 공공성을 살려야지만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 주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많은 토론자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많은 해법들이 존재하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대격변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 또 다행히 내년에 대선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한국이 릴로드되고 리셋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제 토론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큰 시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끝나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또 준비를 역시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번 포럼 제목인 이 릴로디드처럼 그 우리 사회가 성과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그 사회 각층, 공공 분야나 투자 분야냐 아니면 그 산업 분야에서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재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오늘 패널 분들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런 새로운 시대, 리셋이 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교육하고 또 교육이나 재교육을 해야 되는 또 개인적인 책임감도 많이 다시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포럼이 이제 매년 개최되는 이 포럼이 다음에는 또 대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늘 청중분들이 계셨다면은 또 질문도 한두 개도 받고 그런 더 의미 있는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은 내년에 꼭 그 대면으로 포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다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패널 분들과 또 진행을 맡아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바로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순서 주제 섹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섹션이 파괴 기술 가고 지속의 기술 온다를 만나볼 텐데요. 영상 본 후에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